예,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집단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형도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에 8명의 장관 명단 개각을 단행을 했죠. 지난 3월 달에 이어서 한 5개월 만에 개각이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시기 그리고 개각폭 전반적으로 개각 인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체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총선을 의식한 그런 개각이다라는 게 기본 성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항상 그렇긴 합니다만 예. 유난히 요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뭐 수출 규제, 경제 보복도 그렇고 최근에 안보 관련 현안도 많고 말이죠.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국내외 현안 때문에 뭔가 뒤숭숭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정의 어떤 쇄신이랄까,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을 위한 이런 인사의 성격이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집권 3년 차인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국정 지지도 높은데 아무튼 간에 이건 뭔가 다지고 개혁을 다시 동력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뭔가 지지부진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3기 내각이 진영이 짜여지고 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2기 내각이죠. 예.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개혁 동력을 살리고 이런 부분들 잘 어떻게 국정을 잘 쇄신할지 이것이 주목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총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국정 전반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오늘 개각을 단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최 교수님. 네, 우리가 사실 대통령제 국가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장관으로 입각하고 이것 때문에 개각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관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무슨 경력 관리용이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국정은 국정이고 우리가 내각제 국가가 아니 물론 내각제적 요소가 많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국정의 이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들을 위한 개각, 국회의원들 또 출마를 위한 개각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역시 개각을 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조국 수석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과거 정권에서 과거 민주당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런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것이 예상되는데 왜냐하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있다는 점, 또 법무부 장관에 예정된 조국 교수의 최근 발언 그리고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전 수석의 장관 지명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 과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정수석 하시던 분이 권재진 수석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검사 출신이었죠. 그분은 상당히 그 유능한 검사 출신이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또 그게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똑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했죠. 또 하나 이제 조국 수석의 경우, 조국 장관의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에서 뭐 가장 부끄러운 상반기 서울대 출신 인사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1위에 뽑히셨다고 하고 학생들도 이게 조국 교수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동료 교수가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 정치를 위해서 학생과 교수의 권리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는 게 옳지 않다.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민정이라는 게 듣는 거거든요. 국민의 사정을 듣는다는 게 민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한일 관계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지금 더구나 정부의 내각이 되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될 시점이 올 텐데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회에 야당 잔뜩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여러 가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네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그리고 과거 야당, 과거 민주당이 했던 똑같은 주장 그리고 조국 교수 스스로 했던 똑같은 주장이 이제 반대로 지금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발탁됐다는 점. 그건 이제 대통령 수석 비서관하고 내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바로 대통령 참모가 바로 오는 것이 옳으냐 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법무부 장관은 유독 과거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의 최근에 그 반일 문제가 걸리는 아주 강력한 행보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대 교수로서 다시 복직 신청을 다시 이제 법무부 장관 되면 또
이제 휴직을 할 텐데 이런 데 대한 논란들이 아주 많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해야 될 사안인가. 이게 상당히 정치적 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포석을 둘러싼 또 여야 간의 공방도 치열하겠죠. 문제는 저는 어떻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과거를 이전까지 쭉 보자면은 이 정부에서 16명이나 국회가 반대해도 또는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라는 이제 그런 또 회의론이 또 고개를 들 테고 하반기 국회를 싸늘하게 할 사안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임명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임의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조국 수석 개인적으로 한 발언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조국 수석이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전 수석이라고 하시죠. 전 수석이죠. 예, 서울대 교수라고 하셔도 돼요. 워낙 조국 수석이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가 잘 안 붙는데 장관 내정자죠. 전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수 복직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은 뭐 법률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죠. 그리고 서울대 교칙이라든지 학칙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규정을 떠나서 전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지금 민정수석을 마치고 서울대로 복직하고 다시 내정되면 다시 또 휴직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같은 침해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안 하냐와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상적인 문법에 잘 맞지 않죠. 좀 이례적이고 그런데 저는 뭐 어쨌든 정부의 한 인사로서 참모로서 조금 과거의 그 관행엔 맞지 않지만 나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전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주장들 그 어떤 지향들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은 뭐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앞서 나가는 저기 추측일지 모르겠는데 야당은 뭐 지금 뭐 굉장히 반발할 것이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또 여야 간에 그 이제 뭐 대립과 갈등이 있겠지만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는데 그 향후 이제 정부 운영이 어떻게 작용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을 내정한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인사권자가 강력하게 조국 수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수석을 그리고 워낙 신임이 강하고 12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워낙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전국에 계속 하나의 초점에 쓸 것 같아요. 주목된 부분. 그리고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될 것 같고 내년 총선과도 관련될 것 같아서 이래저래 어쨌든 조국 수석, 전 수석은 이 전국에 그리고 이 정치권에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저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총선 대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이제 내정자죠.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신뢰가 높죠. 예전에 과거 톡콘서트에서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 누가 됐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이제 사실 이게 그때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난번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이제 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제화에는 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크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동지적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단순히 이렇게 참모의 개념보다는 그렇지 않고 저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또 이제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 그래요. 이제 야당은 계속 반발할 거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할 겁니다만 조국 전 수석이 조국 내정자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도 좀 신중하게 하고 발언도 더 무겁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비판들을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논란을 야기하는 거는 설령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향후 조국 수석이 잘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각 내용 중에서 빠졌던 인물들이 외교안보라인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임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이 부분도 많이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개각, 이게 청문회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특히 이제 아마 이번에는 조국 교수에 대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걸려서 다른 인사가 지금 청문회가 여러 가지 큰 걸림돌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문제는
특히 논란이 큰 만큼 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야당의 또 그 시에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은데 아마도 국방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은 예컨대 한일 간의 극적인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라거나 아니면은 한미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큰 문제 있을 때를 위한 또 차후 포석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인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되는 CG가 나오는 대로 네. 그분들이 어떻게 과거 경력이 있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담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면 최 교수님께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데 최기현 교수입니다. 저기 유 전 장관은 사실 뭐 유임설도 있었는데 교체가 됐었죠.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고요. 현재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각 내정자들 보면 장관 내정자들 보면 교수 출신 4명이 있어요. 4명. 예. 조국 전 수석까지 이제 포함해서 4명 예. 현재.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건 아니죠. 교수 출신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도 3명 정도 되고요. 또 변호사 출신이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그렇죠. 이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이수혁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에요. 정치인이고. 정세현 장관 전 장관은 워낙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요즘 예. 통일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폈던 분인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관료 그리고 학자, 교수, 변호사 이렇게 골고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특이하게 눈에 띈 인사는 역시 뭐 조국 수석이 워낙 압권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게 특별하게 없는 주미대사 거 단지 교체 주미대사가 예, 이 그 부분이 교체 이야기 이제 좀 해주시죠. 문정인 특보가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예.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이제 고사했다는 거거든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안기부 1차장도 지냈고 또 외교 관련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어떤 조율을 잘 맺어가느냐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국방장관이 내한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죠. 주미대사가 외교, 국방, 안보하고도 아주 깊은 인연, 그 관련이 있는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주미대사 예. 자리가. 4강 대사 중에 미국 그렇습니다. 대사만 초대 이제 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대사는 다 교체가 됐는데 네. 미국 대사 주미대사만, 조인대 대사만 네, 남아 남은 있었는데 거죠. 이번에 교체가 된 네, 거고. 그렇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인물 이수혁 대사 특히 이수혁 대사가 눈에 띄는데 사실 한미 관계를 지금 가장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미국한테 항상 중재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처럼 중국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은 사실 뭐 동맹왕급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총리급 인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관계가 중요하죠. 이수혁 대사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정통 외교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보면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교수를 어느 역대 정부에서 교수를 갑자기 발탁하는데 이번 정부에도 있었고 실패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행정과 실무는 또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보통 차관복급에서 시작합니다. 하버드 교수도 뭐 유명한 우리 들었던 소프트 파워의 조셉 나이 교수라든가 또는 하버드 총장까지 했던 레리 서머스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차관보로 시작했다가 레리 서머스는 하나씩 올라서 장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경험과 실천과 이론이 합쳐져야 되는데 교수가 가면 갑자기 관료들하고 충돌도 있고 장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전히 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뭐 교수가 필요하고 하지만 조금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런 관행은 각석 행정의 어떤 좀 실패랄까 행정의 뭐 이렇게 좀 지체랄까 이런 것들 부를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학자에만 몰려 있다거나 혹은 관료 출신만 많이 몰려 있다거나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분산됐다라고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신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견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예. 국제금융통이고 또 뭐 금융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럼 예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료 출신이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여성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을 통상 국회의원이나 이제 이렇게 학자들 시키고 하는데 뭐 그분도 오랫동안 명성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계랑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정확히 저는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부 장관의 이게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지금 그분을 학자를 발탁했는데 이런 우리 저쪽 전문 관료들 이쪽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관료들을 그 오랫동안 하는 분들을 키워오는 거 이 정책하고
또 그 한 분야를 연구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분야는 앞으로 이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 때 거론됐다가 유임이다라고 가닥이 잡혔던 인물 중 하나가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네. 사실 2년 3개월 가까이 지금 총리로 오랫동안 일을 장수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이죠. 굉장히 장수 총리죠. 네. 거의 이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최장수 총리가 총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지지도도 높고 인지도도 높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역할론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언제까지 이 총리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알 수 없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도 1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를 수행하면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많이 얘기한다고 많이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뭐 거기 동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도 많이 해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하고 과거 총리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감각도 있고 말이죠. 안정감 있어 보여요. 예. 이 정부로서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내각의 어떤 그 우리 헌법의 86조인가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할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쓰임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총선 얘기도 나오고 뭐 대선 주자 얘기는 예.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여러 아이템 중에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총리 언제까지 해요? 저는 생각보다 오래 할 것 같아요. 총리를 바꾸면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고 과연 이낙연 총리만큼 총리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냐 이런 이제 고민도 있을 거고 여권 내부에서 그래서 예. 총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만 또 이번에도 이제 유임이 안 되고 총선에 나올 거다 당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또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국내외적인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낙연 총리의 존재는 내각에서 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교수님. 그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 전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또 검찰총장으로 승진이 네네. 됐죠. 두 사람의 관계, 역할, 견제와 균형이냐, 또 검찰 개혁에서 쌍두마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건가, 뭐 수사권 조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이 됐을 때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상당히 굉장히 지금 법조계 아주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가장 큰 현안이고 그래서 조국 교수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따서 석국열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석국열차가 어떻게 갈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충돌할 것이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알려지기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보기보다는 썩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검찰총장 내정 과정에 인선을 둘러싼 뭐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큰 틀은 민정수석 당시에 또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의 그 기본 틀은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경찰과 실무직을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의 역대를 보면은 특정한 사건 수사, 과거에 이제 윤석열 수사팀과 또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장관 뭐 이런 사이의 어떤 뒷이야기 있곤 합니다만 장관은 장관대로도 지휘권이 있고 또 총장은 총장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둘러싼 현안 갈등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큰 틀에서 그 둘의 마찰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은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보다는 현재 정부가 아까 이낙연 총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는요 총리가 또 너무 크는 것을 청와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레임덕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또 대항마도 필요하고 이 뭐 다음 또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 이제 조국 교수가 상당히 부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사이의 이 문제는 또 관심사입니다만 그건 현안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는 되게 큰 윤곽에서 서로 조정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새롭게 임명되고 나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최근에 많이 좀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만남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황교안 대표가 열기수 선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일단 언급을 좀 하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어제 만남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살이 많은 건 아니고 10기가 선배죠. 네, 이제 10기수. 글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법시험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제 10년 선배예요. 사법연수원 기수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아주 좀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검찰 인사가 이번에 너무 편향된 게 아니냐. 그리고 특정 직군에 이제 그 검찰들이 너무 요직을 차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사표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반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뭐 예. 대선배라고 얘기하면서 뭐 덕담을 나눴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국당이나 야당은 특히 한국당 검찰 인사를 보는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리고 향후 이제 적폐 수사, 이른바 적폐 수사가 계속 이제 동력을 받을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최순실 관련 얘기도 벌써 했잖아요. 윤 총장이. 그런 점이 이제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제 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뼈 있는 말을 한 건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조국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나 마찬가지로 아주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에요. 조국, 윤석열 이 라인이 예. 그다음에 이제 김조원 민정수석까지. 민정수석은 조금은 다른다 하더라도요. 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예. 설치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개혁에 관련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법률적인 게 아니라도 이 두 분이 유난히 굉장히 강한 개성과 강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 내각에 들어가거나 들어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은 뭐 계속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어쨌든 예. 그건 뭐 야당은 야당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두 분이 그런 부분을 잘 좀 인식해서 정권에 네. 부담 가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의 개혁 욕구에 맞게 한다면 예. 지금 이런 비판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비공개 만남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계속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당부하고 기대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근데- 가지로. 그런데 쓴소리를 계속하면 듣는 사람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검찰총장이 국회를 저렇게 방문해서 여야 지도부를 맞는 장면 보셨습니까? 예, 자주 인사를 하죠. 그리고 사실 법사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예산을 또 국회가 지고 있고, 또 예컨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라든가 또 검찰청의 여러 가지 위한 법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쓴소리 한 이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인사 대부분 다 이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수사, 근데 뭐 청와대가 하명 수사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청와대 관심 수사에서는 열심히 했던 검사들은 발탁이 되고, 근데 뭐 환경부 그 사건이라든가 상당히 정부로서는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사건을 수사했던 예. 검찰의 그 사명은 기본적으로 파사 현정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깨부수고 정의는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이중잣대라든가 권력의 어떤 척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인사에서 보면은 이제 동부지검의 당시 수사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 인사에 상당히 다 배제되거나 또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검찰 안팎에서 실제로 약간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 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일본의 경제보고 네. 관련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중소기업을 방문했고 어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원래 매년 연말에 열리는데 긴급하게 좀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의 행보 또 말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일본의 저 경제 보복, 수출 규제에 관련된 건데 좀 이제 톤이 지난번에 맨 처음에 발언했을 때보다 두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말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너무 강경한 쪽으로만 가면은 오히려 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예. 이제 일본이 그 포토 레지스트인가 그 수출을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한 건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좀 일단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좀 큰 거시적인 그런 어떤 담론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런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도 좀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제 대통령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일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한다면 상호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약간 톤이 바뀐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제 사실은 진일이 없을 것이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져오다가 상당히 이제 그 상호 이익을 위한 이런 외교가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인데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강상중 교수라고요. 예. 우리 제1교포로서 이름도 안 바꾸시고 그래서 꿋꿋하게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외교로 풀어야 되고 이 지금 우리 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북일 수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끝도 없이 재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약으로 맺었으면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이걸 카드로 써가지고 이걸 만일 진짜 파기를 하면은 그건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은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런 지적 부분 하나 하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이게 소비재는 우리가 수출이 더 많습니다. 소비재 불매 운동이 부메랑이 될 수 있고 자꾸 일본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는데 예. 막 그런 조언들이 대통령께 조금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지소미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국방부 청사 앞에서 약식 사열을 포함해서 의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간단한 약식 사열이 있습니다. 육해 공무장대, 전투무장대, 군악대, 기수단의 행사 사열을 받게 되는 거죠. 신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를 이동해서 정의용 실장과 면담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내방을 끝으로 오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양국 간의 현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뭐 청구서를 들고 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방위 분담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좀 양국 국방장관이 다뤄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파병, 프로브즈 해외 파병하는 문제.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우리로서는 간단하게 보아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예. 미국만 의식해서도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요. 예. 우리가 지금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이 엄청나게 높아요. 비율도 높고. 그리고 지금 평택 기지가 여의도의 5배예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금 오늘 어젠가요? 트위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없는 말도 막 했잖아요. 사실은 좀 다른데. 사실과 다른 팩트에 맞지 않는. 팩트가 맞지 않는. 84년 됐다는 둥. 1945년도에 미 군정이 들어왔으니까 72년밖에 안 돼. 70년 됐고. 아무튼 그런 것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한국을 이 지금 주한미군 주둔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이걸 카드로 사용하는데 우리도 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위 분담 문제도 어차피 뭐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거리 미사일 같은 문제도요. 이거 만약에 설치하면 중국과의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드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당연히 주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말은 또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일본의 경제 보복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러시아 공군의 뭐 영공 침범 이야기도 있었고 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이 와중에 이렇게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최 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양국 간의 현안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저렇게 좀 틀린 사실이지만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국방부가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동맹을 너무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조언을 하고 하다가 결국 물러난 것이죠. 그게 이제 아마 미국 대통령과 달리 특히나 이게 좀 말이 굉장히 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국방부 장관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동맹의 가치 또 상호 간의 협상의 쭉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딱 지목을 합니다. 이 부자 나라들인데 왜 우리 미군들을 다 보내서 지켜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비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 미군들 그 엄청난 월급이라는 이건 다 미국이 됩니다. 그 주둔 비용, 말하자면 작전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쯤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번에 1조를 좀 넘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지금 이번에 몇 조로 더 늘리자는 것이고 뭐 근데 이제 환율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우리가 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마 실제로 한미 상호 간의 안보 이익을 잘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생각하고 또 그동안 미국 국방부가 또 협의해 온 바가 있고 또 일본 독일 뭐 이런 다른 나라
나토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비교하면은 그 분담금 비율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한국이 불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정경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의장대, 전투의장대, 군악대 이렇게 사열을 하고 있고요. 의장대 사열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지금 국방부로 온 거거든요. 글쎄요, 뭐 외교 쪽도 그렇지만 국방 관련 특히 북한의 도발 13일 동안 4차례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또 국방 현안이 또 많아서 정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제 동북아, 동아시아의 안보 지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드는 예.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말하면 또 무슨 이념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주한 미국 문제도 좀 다른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외국군이 주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은 미국대로 이 한반도 특히 남한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엔 중요한 안보 전략 기지예요 지금.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 배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감안해야 돼요.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만 예. 미국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철저히 인식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 미국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의 안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면서 우리가 자존심 세울 건 세우고 또 우리도 안보 이익을 챙길 건 챙기고 현실은 또 현실대로 고려해야죠. 그런 걸 같이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지소미아 폐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재연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카드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지난 1953년에 한미 동맹이 맺어지고 한 뒤로 줄곧 그 동북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바로 김일성의 남침 그리고 거기에 소련과 중국이 연합해서 김일성의 남침을 도왔다는 점 이것들이 동북아 정세의 냉전의 어떤 신호탄이 냉전의 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본을 재무장시키 일본의 이제 다시 이제 그 군사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했던 것인데 예. 결국 이 시발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것이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게 동맹인과 그리고 안보랑의 상호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도 동북아를 지키기 위한 중국이 그렇게 팽창한 그것이 태평양 지역에 또는 인도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역시도 만일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뭐 우리 영공을 중국 러시아 비행기가 와서 누비고 다니지 예.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뭐 독도 앞을 해가지고 포항 앞을 지나갔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근데 뭐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도 결정된 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한반도에 꼭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상호 이제 어떤 중국은 그 중거리 미사일 영역을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미소 간의 협력 때문에 그걸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새롭게 배치하면서 동북아의 예. 어떤 세력 균형을 깨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 그 문제에서도 상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어느 날 배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그걸 이렇게 말로서는 그거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강력한 억지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판단이 있어야겠죠. 예. 우리 알겠습니다. 중요한 외교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에스퍼 국방장관, 정경도 국방장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 앞에서 약식 사열을 포함한 의전 행사를 했고요. 이제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관 집무실로 이동해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한 후에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할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당의 그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일본 측도 뭐 한계 품목 허가해줬기 때문에 좀 그 일본의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도 대응할 건 대응하고 좀 기다릴 건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추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차피 뭐 계속 강경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 국면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지난달 21일 날 끝났으니까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지금 큰 흐름은 이제 경제 보복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게 경제 보복으로 가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냐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그 한계 품목 아까 얘기했던 그 포토 레지스트인가 그 건을 허가한 건요.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불만도 있어요. 그 기업이 거의 뭐 50% 이상을 뭐 한국에 수출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한 반도체가 미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의식했음직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또 뭔가 우리가 자기네가 일본이 우리는 이제 수출 금지가 아니다. 이런 걸 또 국제 여론에 또 호소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꼼수 같은 겁니다. 뭐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쌍방이 아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또 강경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정을 일단 유보한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에게 너무 의존되는 이런 산업 구조의 문제,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탈피해야 돼요. 언제까지 일본에게 이렇게 의지합니까?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최영덕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